조류 충돌로 양쪽 엔진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US 에어웨이스 기장을 그린 영화입니다. 승객을 모두 살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는 불시착 자체를 조종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조사 당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논란을 불렀지만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훈련에 흔히 쓰이는 게 영화에도 등장하는 시뮬레이션 비행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내 여러 항공사에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뮬레이터란 기계에서 모의 비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도와 속도, 기상 등 참사 여객기와 같은 조건에서 양쪽 엔진이 모두 꺼진 채 무안공항에 착륙해보는 겁니다. 양쪽 엔진 모두 추력을 잃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잘하지 않았던 훈련입니다. 현직 조종사들은 착륙에 성공하는 것조차 희박한 확률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트윈지 페일은 그래서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래시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 활주로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상에 충돌하는 경우 가까스로 착륙에 성공했더라도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라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활주로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조종사로서는 무력함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믿었던 런웨이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가 훈련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문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사 이후 국토부가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지만 조종사들은 사고 원인의 본질에 애써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워를 두 개 다 잃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게 있으면 조종사로서의 회의감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제가 볼 땐 비행의 신이 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SBS 하정현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4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여객기가 착륙 허가를 받고 하강하는 시점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복행 후 두 번째 착륙 시도를 합니다. 이때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활주로가 시작되는 부분에 오른쪽 바퀴가 부딪힙니다. 비포장 지면보다 15cm 높은 활주로와 충돌한 겁니다. 이때 오른쪽 바퀴는 물론 브레이크 시스템도 모두 고장납니다. 승무원분들이 머리 숙여 뭐해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이게 제 실제 상황이 구상 오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복행 후 세 번째 착륙 시도. 제동 능력을 상실한 여객기는 활주로를 지나쳐 235m를 더 나아간 뒤 민가 가까이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복행 시도와 제동 능력 상실, 활주로를 지나친 오버런 등 제주항공 사고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다만 달랐던 건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이었습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어서 기체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거기 둔덕이 직접적인 충격을 줘서 사고가 커진 것이고 필리핀 대한항공사 같은 경우는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상이 적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도 이 세부공항 사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3D 스캔을 끝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둔덕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시뮬레이션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양갈래로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접근하던 사고 여객기는 오전 8시 57분 50초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을 주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1초 뒤 조종사들은 여객기 아래 조류가 있다고 대화했고 다시 39초 뒤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습니다. 기록이 중단된 시점에 여객기는 활주로 시작점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바다 위를 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고도는 약 150m, 속도는 시속 약 298km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이 시점에 보통의 착륙 때보다 사고기의 고도가 높았다며 조종사들이 이미 여객기 고도와 출력을 높이던 상황으로 추정했습니다.
1.1마일이면 대략 한 300피트 정도 되는데 지금 498피트면 이미 상승 상태를 잡은 거거든요. 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즉 조류 충돌로 전원이 셧다운된 건 조종사들이 상당한 규모의 새떼를 인지하고 추진력을 최대한 올려 고도와 속도를 높이던 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경보가 늦었느냐. 관제탑에서 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 이후 시계 방향으로 선회한 사고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둔덕과 충돌했고 두 개 엔진은 모두 둔덕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기체 앞쪽 부위는 둔덕으로부터 200m 밖까지 흩어졌습니다. 공개된 예비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조사당국이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사고 관련국에 보내도록 규정된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엔진과 부품, 방위각 시설 등을 정밀 검사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 활주로 양쪽 끝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입니다. 땅에서 돌출된 모양의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진 뒤 그 위에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콘크리트 높이는 60cm에서 최고 90cm입니다.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인 무안공항보다는 낮지만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기체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치 교량처럼 보이는 제주공항의 방위각 시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5m 넘는 H빔 구조물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견디도록 한 것이지만 항공기가 부딪히면 역시 큰 피해를 낳을 걸로 보입니다. 여수와 광주, 포항 경주공항은 높이는 달랐지만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를 흙으로 덮은 둔덕 형태였습니다. 종단 안전구역 밖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재질과 규격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보니 모양도 재질도 강도도 모두 제각각인 겁니다. 국토부가 국내 13개 공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안공항 외에 6개 공항 8개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강도만 유지를 해야지 거기다가 어떤 콘크리트가 그러려면 땅바닥하고 똑같은 높이여야 되는 거죠. 활공각 제공시설과 거리 측정 장치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는데 이들 시설은 재질과 위치 모두 적절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방위각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사고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 주기 초과 사례 등이 확인돼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흙으로 덮은 둔덕, 지면 위에 튀어나온 콘크리트 받침대, H형 철골 구조물까지 자칫 비행기가 부딪힐 경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방위각 시설은 전국 7개 공항 9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우선 콘크리트 기초대나 둔덕 높이가 1m 이내인 광주와 김해, 사천, 포항 경주공항은 흙을 쌓아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초대를 땅 밑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둔덕 높이가 2에서 4m에 이르는 무안과 여수공항의 경우 둔덕을 모두 철거하고 방위각 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H형 철골 구조물인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를 검토합니다.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시설 지형을 고려하여 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국토부는 다음 달 설계를 시작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개선을 끝낼 계획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장애물과 충돌하는 걸 막는 여유 공간, 종단 안전구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권고 기준은 240m인데 무안을 비롯해 7개 공항이 240m보다 짧았고 특히 포항 경주공항은 양쪽 모두 92m에 불과했습니다. 공항 부지 내에서 안전구역 확대가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이마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스는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바닥으로 기체가 올라가면 블록이 부서져 제동 효과를 내는데 아직까지 국내 도입 사례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시설 개선 계획도 다음 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수로입니다. 막 이륙한 여객기 아래 새떼가 모여 있습니다. 야생동물 통제대원 차량에 실린 음파 발생기가 새떼를 향해 움직이고 곧이어 굉음이 울립니다. 놀란 새떼들은 반대편으로 달아납니다.
굉음 대신 총소리나 천적인 맹금류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새떼를 발견합니다. 카메라가 이제 또 녹화가 돼가지고 무슨 조류인지 나중에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고. 새떼를 쫓는데 효과적인 장비들이지만 두 장비를 모두 갖춘 곳은 인천과 제주공항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 장비들을 국내 15개 모든 공항에 보급하고 멀리 있는 새떼도 탐지할 수 있는 조류 레이더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4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전국 공항의 조류 전담 인력도 40명 충원해 19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을 비롯한 전국 7개 공항이 인력 부족으로 야간과 주말에는 근무자 1명이 새떼를 쫓으면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상시 2인 근무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전국 공항 주변에 115곳이나 확인된 과수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반경 3km 이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이승열 항공철도 사고주사위 조사단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